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치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무사의 기본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으로 나오는 게 우리 점막 및 피부 소독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환자의 구강 안에 있는 그 점막이나 피부를 소독해 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입 안에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입 안에 점막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극성이 강한 알코올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과산화수소죠. 그죠? 과산화수소고 우리 포비돈을 사용한다던가 아크릴누를 사용한다던가 흰색 요오드 팅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과산화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코올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방수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보세요. 얘는 방지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얘는 뭐냐면 습기거든요. 그러면 습기를 방지하는 방법을 방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 타액 있잖아요. 타액침. 이 타액침은 하루에 1.5리터가 분비가 되거든요. 분비가 돼요. 무려 1일에 하루에 1.5리터의 침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 치료하다 보면 계속 침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을 갖다가 우리 가글에서 뱉었는데도 계속 침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1.5리터의 침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이 침이 계속 올라오는 건 치과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 고인 침이라던가 혈액이라던가 이런 걸 갖다가 습기를 방지해 주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방수법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이 방수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방수하는 간이 방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버댐 방수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이 방수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쉽게 하는 걸 간이 방수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안에 솜이나 꺼즈를 물고 있게끔 해주는 걸 갖다가 간이 방수법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쉬우니까 간이 방수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수법도 상악을 치료할 때랑 하악을 치료할 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악을 치료할 때는 솜이나 꺼즈를 혀 아래에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다음에 상악을 치료할 때는 이렇게 치아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치아가 있고 여기 잇몸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치열과 여기 혀벽 사이에 여기에 지금 뭐를 대는 거냐면 솜이나 꺼즈를 줘가지고 치열과 혀벽 사이에 지금 솜이나 꺼즈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손쉽게 빨리 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일 테고요. 단점은 솜이나 꺼지기 때문에 쉽게 계속 젖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교환해줘야 되고 다음에 솜이나 꺼즈한테 이렇게 잔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잔사가 떨어져서 감염의 우려가 있다던가 이렇게 삼킬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쉽게 솜이나 꺼즈를 이용하는 거 간이방수법 그리고 이 간이방수법은 상악은 치열하고 혀벽 사이에 껴주고 그 다음에 하악에는 혀 아래에 넣어주고 장점은 손쉽게 빨리 이용할 수 있으나 단점은 쉽게 젖기 때문에 자주 교환해줘야 되고 잔사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는 러버댐 방수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러버댐 방수법은 종이 한 장처럼 굉장히 얇은 그런 고무 시트를 갖다가 입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입 안에 넣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클램프로 걸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치료할 치아만 이렇게 뚫어가지고 노출시키는 방법을 러버댐 방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러버댐 방수법은 지금 고무 시트가 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할 치아만 하나 딱 노출된 거거든요. 그럼 고무 시트가 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침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장점은 뭐냐면
지금 고무 시트로 입안을 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지금 침이 전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습기를 완벽하게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이 올라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진료하기 편하겠죠. 의사 입장에서는 침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무 시트를 입안에 넣고 난 다음에 치료할 치아 하나만 딱 뚫어서 노출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하기에 굉장히 편할 테고요. 눈에 피로도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료할 치아만 딱 하나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가 장시간 진료해야 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입안에 고무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수로 치과 기구를 이렇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손상의 우려가 좀 적을 테고요.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막 치아를 갈거나 막 이럴 때 그런 수복문들이 입안으로 이렇게 삼킬 염려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고무 시트 안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지만 얘는 단점도 있거든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여러분. 얘가 지금 입안에 고무 시트를 다 넣어주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 호흡이 하는 게 아니라 구강 호흡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구강 호흡을 하는 사람은 입안에 지금 이렇게 고무 시트를 다 집어 넣은 거니까 호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버덤 방수법은 구강 호흡을 하는 사람한테는 장착이 불가능하죠.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얘가 오히려 치아를 파절시킬 우려가 있어요. 치아를 파절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치아가 있을 때 이런 치아가 있어요.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다 이렇게 충치가 돼서 이런 치아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입안에 넣고 이 치료할 치아를 이렇게 노출시켜 놓잖아요. 그럼 노출시키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오히려 이걸 갖다가 파절시킬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위치가 안 좋은 치아는 장착이 좀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러버댐 방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척과 소독과 멸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소독과 멸균 하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의 과정부터 먼저 거쳐야겠죠. 그래서 이물질 제거하는 세척의 과정 걸치는데요. 이걸 세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치과 기구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치과 기구는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두꺼운 앞치마, 두꺼운 장갑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이게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찔림 사고에 의해서 찔리는 상처를 자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상에 의해서 비형 감염이 이렇게 감염될 우려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근무하기 전에 간호조무사는 비형 감염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세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우리 소독과 멸균의 방법에서 100도씨 끓는 물에 팔팔팔팔 끓여주는 자비 소독도 있고요. 다음에 불꽃 소독이라고 하는 건 치과에서만 사용하는 소독이에요. 치과에서만 사용하는 건데 얘가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과학 시간에 이런 알코올 램프 있잖아요. 그런 알코올이 있고 얘가 이렇게 심지가 닿아 있으면서 이렇게 불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알코올 램프에 핀셋 이 끝 있죠. 이 핀셋 끝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달궈가지고 사용하는 걸 우리 불꽃 소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핀셋 끝을 불꽃에 이렇게 달궈서 사용하는 건 치과에서만 사용하는 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압증기 멸균은 우리 기본 간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고압증기 멸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은 고압증기 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왜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냐면 고압증기 멸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와 다음에 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습도를 이용해가지고 멸균하는 방법을 고압증기 멸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랑 높은 습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간호학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외우지 말고 이걸 뜻을 아시면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높은 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온도에 약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이라던가 고무 같은 거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다음에 높은 습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습기에 약한 제품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압증기 멸균은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얘가 120도씨에서 20이잖아요. 예, 20이죠. 120도씨에서 20 내지 30분간 멸균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얘가 135도씨에서 얘 3이죠. 그러면 3 내지 얘 5잖아요. 5분 정도 이렇게 멸균하는 걸 고압증기 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어떤 기억의 단서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안 까먹고요. 그리고 기본 간호학에서 어차피 외우는 거 외우셔야 되잖아요. 120도씨 20이니까 20 내지 30분. 135도씨 3하고 5니까 3 내지 5분간 해주는 건데 보세요. 얘 3분 정도만 해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른 멸균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는데 얘는 딱 3분 정도만 멸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이라서 돈이 얼마 소요되지 않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고압증기 멸균이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고압증기 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열 멸균이 있는데 이 건열이라고 하는 건 높은 온도만 이용하는 멸균을 건열 멸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습기에 약한 제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왜 바세린 이렇게 한 꺼즈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 꺼즈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습기에 약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건열 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비드 멸균이라고 있는데 이 비드가 영어로 유리예요, 여러분. 유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리공예를 비드공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유리알 멸균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이렇게 머그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머그컵에 이렇게 유리알을 유리구슬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유리구슬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 유리구슬이 얘가 240에서 280도씨 정도로 이렇게 달궈진 굉장히 높은 온도의 유리구슬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치과 기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놔가지고 멸균시키는 방법을 비드 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리알 멸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온유 소독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온의 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온의 유. 그럼 얘는 고온의 기름을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을 고온유 소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치과 기구 중에서 톱니바퀴가 있는 장비 있죠. 이 톱니바퀴가 있는 장비를 소독할 때는 고온의 유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자전거에 있는 그 휠 같은 거 닦을 때 기름으로 닦잖아요. 다음에 재봉틀 같은 거 닦을 때 우리 기름으로 닦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기구 중에서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는 이런 장비는 여기 안에 잘 안 닦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름, 고온의 유를 갖다가 소독하는 거죠. 톱니바퀴가 있는 장비는 고온의 기름으로 소독해주는 고온유 소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방치과의학에서 치아 우식증이 나오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렸죠. 구강에 3대 질환이 있는데 충치가 있고 풍치가 있고 부정교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정교합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구강에 2대 질환은 뭐가 남았냐면 충치랑 풍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충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충치, 치아 우식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충치 환자가 치과에 오면 의사 선생님이 핸드피스로 치아에 충치 있는 부분을 삭제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삭제한 부분에 충전 재료를 넣어서 거기 안에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충전 재료, 수복 재료라고 하죠.
삭제된 부분을 채워주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은 아말감 하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은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수은을 이용을 한 거죠. 수은에다가 여러 가지 무슨 그런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무슨 동이라던가 이런 걸 갖다가 섞은 거를 갖다가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얘가 수은을 사용해서 은 아말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수은의 비율이 무려 65%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왜 많이 사용하냐, 그리고 충전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 얘를 사용하냐면 가장 경제적이에요. 가장 경제적이고 접합성도 굉장히 좋고요. 기계적인 강도도 뛰어나거든요. 돈도 얼마 안 들지 접합성도 좋지 기계적인 강도도 뛰어나니까 치과에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65%의 수은이 들어가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변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수은으로 한 데 보면 얘가 거무튀튀하게 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은 아말감은 색깔이 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신미성이 떨어져요. 신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어디에 사용하면 안 되냐면 전치 부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치라는 건 여기 눈앞에 보이는 치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절치, 측절치, 견치 같은 이 눈앞에 보이는 치아에 사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 아말감에 대해서 봐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레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레진이라고 하는 건 거의 우리 치아, 자연 치아 있잖아요. 이 자연 치아랑 거의 유사한 색깔을 띠는 걸 갖다 우리 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치아랑 유사한 색깔을 띠기 때문에 얘는 뭐가 좋냐면 신미성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미성이 좋으니까 얘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전치부에 사용하는 거고요. 은 아말감은 변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떨어지는 거냐면 신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뒤에 있는 어금니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구치부에 사용하는 게 은 아말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할게요. 인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충치가 있을 때 삭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본 떠가지고 본을 먼저 뜨잖아요. 본 뜨고 난 다음에 구강 밖에서 우리 금이든 은이든 제작을 해서 이걸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레이라고 하는 건 본을 뜨고 난 다음에 구강 밖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씌워주는 걸 갖다가 인레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글레이 아이오노머라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얘는 뭐냐면 파우더랑 지금 물이랑 이렇게 믹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의 수분에 굉장히 취약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중요한 건 은 아말감이나 레진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전 재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마취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마취법도 국시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만 들어두시면 돼요. 표면 마취, 도면 마취, 이게 도포 마취라는 건 얘는 고농도의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고농도의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건데 우리 양리에서 리도카인은 지금 국소 마취제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고농도의 리도카인을 연고 형태로 된 걸 발라주거나 아니면 스프레이 형태로 된 걸 쫙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거나 뿌려줘서 그 부분을 국소 마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짧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재료를 지금 잇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줄 때 살짝 마취시키는 방법을 표면 마취, 도포 마취라고 하는 거고요. 침륜 마취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얘는 신경에 지금 마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치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가운데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걸 갖다 우리 치수라고 했잖아요. 이 치수는 뭐로 돼 있는 거냐면 신경 더하기 혈관으로 돼 있죠. 그럼 이럴 때 여기가 지금 신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 신경 부분을 마취시키는 걸 침륜 마취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달 마취라고 하는 건 얘는 신경이 아니라 이 신경 줄기를 마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잇몸이 있으면 치아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밑에 이렇게 신경다발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신경다발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신경다발을 이렇게 바늘을 이런 식으로 찔려가지고 신경다발 전체를 다 마취시키는 걸 이걸 전달마취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짧은 바늘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 이만큼 마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짧은 바늘이 필요하고 얘는 긴 바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국시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다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발치 후의 주의사항은 꼭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배우기 전에 발치의 종류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발치는 보통 발치가 있고 난발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냥 쉽게 발치하는 거 보통 발치고요. 그냥 우리 치아 빼는 거, 발치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난발치는 어려운 발치예요. 그래서 사랑니가 매복돼 있거나 할 때 우리 치조골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치아를 조각 내서 이렇게 빼는 굉장히 힘든 발치를 난발치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치 후의 주의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발치 후의 주의사항은 발치하고 난 다음에 지혈하기 위해서 솜이나 꺼즈 물고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지혈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혈액이나 침이 올라오잖아요. 얘 뱉으면 안 되고 삼켜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뱉으면 지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혈액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바닥에 뱉는 게 아니라 삼켜서 뭐를 도모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혈을 도모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해서 우리 비교해야 되잖아요. 코피가 나요, 여러분. 코피. 그럼 이 코피가 났을 때 입안에 고인 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뱉는 거죠. 왜냐하면 오심구토를 유발하니까 그러는 거고. 그런데 지금 발치를 했습니다. 발치를 했을 때 이 입안에 고인 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삼킨다죠. 왜냐하면 지혈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피일 때 입안에 고인 피 뱉어야 되는 거고 발치일 때 입안에 고인 피 삼켜야 하는 거라서 서로 반대니까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해요. 다음에 우리 치아를 발치했기 때문에 여기가 퉁퉁 부어오는 부종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종이나 종창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부위를 발치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주고요. 다음에 발치 당일은 부드러운 음식이나 유동식이 섭취하면 좋을 테고요. 발치 당일은 칫솔질보다는 구강 양치액으로 각을 해주는 게 좋을 테고요. 다음에 발치하고 난 다음에 3일 정도는 술 마시지 않고요. 담배 피지 않고요. 다음에 이 금욕이라는 걸 착각하시면 되는데 성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따뜻한 물에 담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뜻한 물에 담그면 혈관이 확장이 돼서 출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따뜻한 물에 담그면 안 돼서 목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따뜻한 물에 담그면 안 되니까 사우나 가면 안 되고요. 다음에 따뜻한 물 먹지 말라는 거라서 금욕하라는 거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의사가 처방한 진통제를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발치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얘가 자연치랑 유사한 우리 몸하고 생체 적합성이 있는 자연치랑 유사한 우리 몸과 생체 적합성이 있는 이런 금속 있잖아요. 이런 금속을 갖다가 이렇게 삽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보세요. 얘가 바로 치은이잖아요. 얘가 치은이고 잇몸이죠. 그러면 이 생체 적합성이 있는 자연치와 유사한 이런 금속물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잇몸 안에 이렇게 삽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삽입시켜 주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치조골이 있잖아요. 골이죠. 여기는 상악이라면 상악골이 있을 테고 하악이라면 하악골이 있어서 치조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성체 적합성이 있는 이 금속과 이 골이 서로 달라붙게 하는
유착이 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골하고 이 금속하고 달라붙었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탄탄하게 고정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냐면 치근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거고, 이 치근의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른 이렇게 치아 같은 거를 갖다가 치관의 역할을 하는 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걸 갖다가 임플란트라고 하죠. 그리고 얘가 지금 생체 적합성이 있는 이 금속하고 치조골하고 유착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리냐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금속이랑 뼈랑 이렇게 달라붙었잖아요. 그럼 굉장히 고정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장력도 좋고 고정력도 좋고 얘가 틀니보다 단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오래 가고요. 굉장히 좋지만 단점은 좀 비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칫솔질이겠죠. 그래서 우리 칫솔질을 해주는데 333요법으로 해주죠. 그래서 하루에 3번, 밥 먹고 3분 이내에 3분 이상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얘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까 유치가 6개월에 처음 난다고 했습니다. 유치가 처음 난다고 해서 6개월에 뭐부터 난다 그랬냐면 하악의 유중 절치가 처음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상악이 있고 하악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가 처음 나타나는 치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가 나오기 전인 6개월 이전에는 입안에 치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가재 손수건으로 잇몸을 닦아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유치가 6개월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6개월서부터 칫솔질을 시작하는 거고, 치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는 건 6개월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만 2세가 되면 스스로 양치질을 하게 해줘야 돼요. 스스로 양치질을 하게 해주고요. 대신 7내지 8세까지 부모님이 옆에서 지도는 해줘야 되죠. 그런데 만 2세가 지났는데도 엄마가 닦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양치질하게 해주고 부모님은 옆에서 지도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내지 8세 때 스스로 양치질을 하는 게 아니라 만 2세에 스스로 양치질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우리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은 음식을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분이 적게 드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할 테고요. 다음에 불소 사업이라는 걸 해주는데, 불소는 이거죠, 여러분. 불소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잖아요. 불소가 적으면 충치라는 게 생기고요. 불소가 많으면 치아에 색이 입혀지는 반상치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소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불소는 정확한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불소는 시험 문제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농도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법규에서 구강보건법에서도 잘 나오니까 반드시 불소의 농도는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럼 이 불소에서 불소를 수돗물에 타가지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 충치가 예방이 되겠죠. 그럼 이 불소 농도 할 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제 책에는 0.8ppm 이하라고 했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여러분. 0.8 ppm을 유지시켜주는 게 좋은 거고요. 허용치는 0.6에서 1pp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ppm 이하로 해주고 얘가 0.8 ppm 정도를 유지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ppm 이하, 다음에 0.8 ppm을 유지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불소 양치 사업을 해주잖아요. 그럼 불소 양치 사업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있는 애들한테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요. 점심을 먹으라고 해요. 점심 식사 후에 얘네 부부로 칫솔질 하고 오라고 해요. 칫솔질 하라고 해요. 칫솔질 하고 난 다음에 이 불소 양치 용액을 애들한테 줘요. 이 용액을 갖다가 입안에 요만한 이렇게 조그만 컵에 있는 걸 입안에 넣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안에 이렇게 1분간 물고 있게 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1분간 이렇게 함수시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 뱉어요. 1분 물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30분간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소 양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매일 해줄 때는 0.05%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주 1회 해줄 때는 0.2%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주 1회는 0.2%, 매일 해줄 때는 0.05%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용액을 만드는데 굉장히 쉽거든요. 물이랑 이 불소만 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 없고요. 특수한 기구나 장비가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애들한테 양치하고 지금 이 과정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구강 관리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불소를 도포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치과에 직접 가서 불소를 이렇게 발라주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거는 그리 안 중요해요. 그래서 2%의 이 불소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3세나 7세나 10세나 13세에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1주 간격으로 4번 가서 도포를 해주는 거죠. 그죠? 도포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0초 간격으로 4분 동안 도포해 주는데 이것까지는 안 해오셔도 됩니다. 다음에 충치의 원인균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잇몸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잇몸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범낭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가 있냐면 범낭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범낭질이 있죠. 다음에 이렇게 치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럴 때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이거를 치아의 면이라고 하거든요. 치아의 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치아의 면이라고 해서 치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치면, 치아의 면. 그럼 이 치면에 뭐가 사는 거냐면 뮤탄스, 연쇄상구균이 살아요. 뮤탄스 연쇄상구균이 사는데 이게 지금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음식물하고 이렇게 섞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치면에 있는 뮤탄스 연쇄상구균이 음식물하고 만나면 뭐를 형성하냐면 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산을 형성하게 되니까 이렇게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하는 부식시켜서 치아를 부식시키는 거죠. 치아를 부식시켜서 충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치면에 있는 뮤탄스 연쇄상구균이 음식물하고 만났을 때 산을 형성하면서 치아를 부식시켜서 충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의 효과를 얘기하세요 하면 뭐냐면 칫솔질을 하면서 치면에 있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게 칫솔질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풍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치 치주질환은 우리 잇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치아가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치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잇몸 사이에 치아랑 잇몸 사이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뜬 공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살짝 뜬 공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치주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치주낭에 어떤 균이 사냐면 여기 있는 균에 뭐가 사냐면 진지발리스균이라는 게 살아요.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진지발리스균이라는 게 사는데 얘가 음식물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딱딱해지는 석회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석회화 된다 그래서 치석이라고 하고, 얘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충치나 피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파먹잖아요. 그럼 잇몸이 다 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거해 주는 뭐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스케일링, 치석 제거가 풍치 제거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앞에서 충치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치아의 면인 거고요. 치면은 치아의 면인 거고, 다음에 이 열구라고 하는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열구라고 하는 건 치아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 우리 열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소화라고 하는 건 우리 어금니 있잖아요. 구치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럴 때 음식물이 쌓이거나 그래서 우리 뮤탄스 연쇄상
임상구균하고 만나면 충치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메꿔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메꿔버리는 거. 여기도 이렇게 편편하게 이렇게 메꿔버리는 걸 얘를 갖다가 치아 혼매우기 사업이라고 해요. 치아 혼매우기 사업이라서 열구를 메꿔버리거나 이렇게 어금니에 이렇게 살짝 들어간 부분을 메꿔버리는 이걸 하는 걸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이라고 하고 혼매우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충치를 예방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아 환자를 치료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아 환자는 머리를 살짝 이렇게 올려줘요,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자세 배울 때 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앙화이를 치료할 때는 무슨 치료를 하는 거냐면 상악 치료할 때 좋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머리를 살짝 올려줄 때는 무슨 치료를 할 때 좋으냐면 하악 치료할 때 좋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할 치아가 많을 경우에는 어디부터 치료를 하는 거냐면 하악 치료부터 하는 게 좋을 테고요. 머리 살짝 올렸으니까. 다음에 중요한 게 애들의 손을 가슴 아래로 내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무섭거나 이렇게 겁나거나 할 때 이게 손을 갖다가 확 치면 치아 기구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럼 이렇게 확 쳤을 때 그게 어디를 찌를지 몰라서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기들의 손은 가슴 아래로 꼭 내리도록 하고 머리를 살짝 올리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꼭 써야 된다고 하는데 소아 환자를 진료할 때는 애들한테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치료할 치아가 많을 때 아까 하악부터 한다 그랬고 다음에 이 기구가 막 눈에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소아 환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고 진료 도중에 우리 뽀로로라던가 그런 만화나 비디오 시청하게 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게 좋을 테고요. 다음에 어린이에게 맞는 음성이라던가 칭찬이라던가 그런 거 사용해 주는 게 좋은 거고 다음에 불안이나 공포 등을 자극할 때는 약한 것부터 이렇게 점차 강한 것으로 노출시키는 거고요. 다음에 패드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 패드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물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물망. 그러면 유닛 체어에 그물망을 설치를 해서 아기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물망이 유닛 체어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꽤 고정력이 좀 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그물망을 사용해도 안 되면 약물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진정시키는 방법도 있어서 우리 아산화질소 같은 걸 이렇게 흡입시켜서 애를 진정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초 영양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